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38강은 가장 어려운 책 순수이성 비판을 쉽게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칸트로서는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순수이성 비판 가운데 감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은 이제 오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험적 감성론에 이어서 선험적 분석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오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성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순수 오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수 오성 개념을 다른 말로 범주라고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범주와 칸트가 말한 범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칸트는 분량, 성질, 관계, 양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어떤 판단과 범주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수성 비판의 두 번째 부분이 선험적 분석론이고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오성 능력이 되겠는데요. 칸트는 인간의 참다운 인식은 감성의 수용성과 오성의 자발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분필을 인식하려면은 분필이라는 대상,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직관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외부의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가 이제 감성 부분이고 그렇게 감각된 내용들이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동물들은 그냥 보고 스쳐가기 때문에 오성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그 사고 능력, 그게 오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의 모든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인식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오성의 이러한 능력이 또 필요하다. 감성이 받아들인 인식 재료는 오성에 의해서 사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순수이성 비판에 나옵니다. 내용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여기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안 되지만, 자, 이러한 것들만 보고 스쳐 지나가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갖다가 뭔가 궁리해야 돼요. 그 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성이 없는 이러한 것들은 맹목적이지만, 자, 그렇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 없이 혼자서 방 안에서 궁리만 한다고 그래서 인식이 성립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방 안에서 혼자 궁리하는 이 오성은 공허하고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있지만은 개념, 오성이 없으면은 그냥 무의미하다. 흘려 지나갈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세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두산이 지리산보다 더 높다라든가 고양이가 양탄자 위에 앉아 있다라든가 이러한 것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능력. 그게 바로 오성이라는 거죠. 순수의 오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성 가운데 있는 일종의 선천적인 형식을 가리키는데요. 이 순수 오성 개념이 바로 범주고 이 범주가 바로 우리의 모든 판단을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범주라고 하는 것은 오성 가운데 있으면서 경험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을 성립시켜주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범주를 설명할 때, 자, 우리가 사전적으로만 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물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 일반화할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최고의 유개념. 그러니까 이제 부분집합에서 B는 A를 포함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지구 안에 있고 지구는 우주 안에 있습니다. 더 큰 개념들인데 그 이제 큰 개념으로 갈수록 이거 유개념이라고 그러고 작은 개념으로 갈수록 종개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범주라고 하는 것을 관점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10가지 범주를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체, 성질, 양, 관계, 장소, 때, 능동, 수동, 상태, 위치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한 필의 양이 한 필은 양을 말하죠. 한 필의 말이 이 실체를 말합니다. 지금, 지금 때, 여기에 장소, 등에 안장을 얹은 채로 상태죠. 서 있다가 주인의 채찍을 맞고 수동이죠.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능동입니다. 원래 말은 잘 달리는 습성이 있는데 성질이죠. 주인이 화를 내거나 채찍으로 때리면 관계입니다. 더욱 잘 달린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관점, 이걸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가지로 이제 들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범주를 통해서 그 말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표가 아무렇게나 끌어모은 거다. 체계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범주를 일반 논리학의 판단표로부터 이끌어내는데요. 칸트는 인간의 모든 사유는 판단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 판단표로부터 범주를 이끌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 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12가지 판단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거기에 각각 12가지 범주가 대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량, 성질, 관계, 양상인데요. 이걸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는 양, 질, 관계, 양상이라고 하는 4가지 관점이 있고 어, 여기에는 3가지 형식이 대응해 있다. 이것이 바로 범주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분량에는 단일성, 수다성, 전체성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성질에는 실체성, 부정성,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계 속에는 실체와 원인과 상호작용, 양태는 가능성과 현상성과 필연성이 있다. 이걸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량이라고 하는 거, 전칭 판단이 있죠. 모든 A는 B라고 하는 이 판단이 왜 가능한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칭 판단을 내린 것은 우리가 전체성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우리 자신 가운데 5성 능력 속에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태극기와 애국가를 알고 있다. 이건 전칭 판단이죠. 우리가 국민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몇 명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국민 전체가 뭔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고 속에 전체성이라고 하는 이 범주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특징 판단, 약간의 A는 B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어떤 사람은 태극기와 애국가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일부겠지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수다성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만이 갖는 일종의 특이한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 양의 관점에서 단칭 판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갑돌이는 남자이다. 그럼 이게 단일성이라고 하는 범주가 우리 오성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 판단, 부정 판단, 무한 판단이 있는데요. 긍정 판단은 A는 B이다. 남대문은 크다. 부정 판단은 그 옆에 집은 남대문은 큰데 그 옆에 집은 크지 않다. 무한 판단은 저 집은 돔이 아니다. 돔이 아니니까 돔 아닌 것 중에는 많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관계 관점에서 보면 정언 판단이 있고 가언 판단이 있고 선언 판단이 있는데요. 정언 판단은 A는 B다. 가언 판단은 A가 B면 C는 B, D이다. 조건이 붙어요. 선언 판단은 A는 B이거나 C이다.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요.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언 명제는 뭐냐?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S 주 개념은 P 빈 개념이다. 예를 들면 고래는 물속에서 산다. 또는 S는 P가 아니다. 고래는 생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언적으로 말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정언 명제가 되겠고, 가언 명제는 뭐냐면 조건이 붙는다고 그랬죠. 만약 S가 P라면 Q는 R이다 같이 어떤 가정이나 조건으로 표현되는 명제를 말합니다. 만약에 고래가 어류라면 고래는 알을 낳을 것이다. 만약에 초겨울에 비가 온다면 그날은 쌀쌀할 것이다. 항상 조건이 붙죠. 선언명제는 여러 빈개념 가운데 하나에서 진짜 답을 선택하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S는 P이거나 PA거나 PB다. 예를 들면 고래는 어류이거나 포유류이다. 어류이거나 포유류이다. 겨울에 날이 몹시 흐리다면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연 판단, 실현 판단, 필연 판단으로 나뉘는데요. 개연 판단은 A는 B일 수 있다. 실현 판단은 A는 B이다. 필연 판단은 A는 B여야 한다. 자, 개연 판단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A는 B일 수 있다.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 싫지는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판단이에요. 예를 들면 개똥벌레는 빛나는 곤충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개똥벌레는 빛나는 곤충일 가능성이 있다. 자, 개똥벌레가 뭔고 봤더니 이걸 반디 혹은 반딧불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 알이나 꽁무니에서 차가운 빛을 냅니다. 그래서 개똥벌레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반딧불이가 아마 개똥이나 소똥에서 생겼다고 생각한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해석은 지천에 깔려서 보잘것없고 천하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딧불입니다. 그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이제 거기 여행을 가시면은 반딧불 여행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이제 반딧불이가 아주 많은데요. 이 반딧불이하고 쇳덩구리를 또 혼돈할 수가 있어요. 쇳덩구리는 정말로 이 쇳덩을 가지고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그 속에 뭐 알도 까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다시 이제 실현 판단은 뭐냐? 실제로 있는 거죠. A는 B다. 주어 서술 개념의 관계가 실현되어 있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같은 표현이라도 개똥벌레는 확실히 빛나는 곤충인 것이다. 빛나는 곤충일 것이다가 아니고 곤충인 것이다. 실제성이 입각해서 인식하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코타키나발루의 그 해변 그리고 해질녘에 사진도 찍고 여기 이제 반딧불이 그 모양입니다. 필연 판단은 뭐냐면 A는 B해야 한다. 주개념과 빈개념의 결합 또는 분리관계가 필연적인 거. 빛나는 것은 반드시 열이 있다. 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필연성이 입각해서 인식하는 판단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에서처럼 12가지 판단이 가능하다면은 칸트는 거기에 12가지 범주가 대응하는데 예를 들면은 모든 A는 B라고 하는 이 전층 판단 속에는 전체성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순수 오선 개념을 미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선험적 감성론, 여기서는 감성을 다루고
선험적 분석론에서는 오성을 다루는데 이 시간은 이 오성, 순수 오성 개념, 즉 범주 문제를 다루었고 이 다음 시간에는 선험적 변증론에 나오는 이성 능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칸트가 말한 범주가 뭔지, 범주를 보니까 분량, 성질, 관계, 양상의 네 가지 관점에서 각각 세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판단과 범주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